안녕하세요.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을 함께 걷는 김도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의 욕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비슷한 길 위에 서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조금은 덜 흔들리길 바라며 노후의 빈자리 채널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느리지만 단단한 두 번째 삶을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연입니다. 30에 가까이 같은 공장에서 시간표처럼 살아왔고, 지난 겨울에 마침내 업무복을 벗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1억의 퇴직금과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된다는 조심스러운 허락뿐이었죠. 처음 며칠은 아침 햇살이 낯설 정도로 한가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당을 쓸고 오래 미뤄둔 책을 펼치며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했으니까 다. 그런데 고요가 길어질수록 마음 한쪽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들었죠. 정해진 자리와 시간표가 사라지자 내일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시작된 게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요즘은 예금만으론 안 된다며 다들 투자로 보태고 있다 말하더군요. 텔레비전에서는 상승과 반등 같은 단어가 연일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 막대가 위로 길어질수록 내 마음도 덩달아 들썩였죠. 나도 평생 일한 대가를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처럼 보였고, 동시에 놓치면 안 될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사 몇 편을 읽고 해설 방송을 따라 들으며 작은 금액부터 움직였죠. 믿기 어렵게도 처음 결과는 이익이었습니다. 화면 속 잔고가 조금 불어나는 걸 보자 심장이 툭 하고 한 번 더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설렘을 품고 잠들었죠. 그 다음 날부터 차트는 나의 시계가 되었고, 붉은색과 푸른색은 날씨보다 더 큰 표정이 되었으니까 다. 아침 밥상에서도 저는 화면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아내의 목소리에 잠깐만 보자며 웃어넘겼죠. 금세 안정되면 1억을 더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간격은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퇴근길에 들르던 시장이 그리웠는데 이제는 숫자들이 내 하루를 채웠죠. 친구의 안부 전화도 손주 이야기도 어느새 짧게 끊겼습니다. 수익이 난 날은 한껏 자신이 생겼고 조금이라도 빠지면 온종일 소파 끝에 걸터앉아 화면만 바라보았죠.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커졌고 저녁 뉴스의 마지막 멘트가 끝나도 제 하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를지 내릴지 끝없이 상상하며 잠을 미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이익을 벌기보다 불안을 달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바람 부는 강둑에 혼자 서서 잔잔한 물결을 큰 파도라 믿고 달리기 시작한 사람 같았죠. 한 발 더 한 발 더 내디디며 제가 서 있던 단단한 땅을 조금씩 뒤로 밀어냈습니다. 1억은 여전히 제 통장에 있었지만 마음의 저축은 줄어들었습니다. 가장의 자리가 가벼워진 듯 하면서도 어깨 위 무게는 더 무거워졌죠. 내일이 다시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며 저는 오늘의 안정을 조금씩 저당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니터 불빛에 비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주름과 함께 낯선 욕심이 비쳤습니다. 괜찮다고, 아직은 시작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 길 끝에 서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저는 마우스를 다시 쥐었습니다. 준비가 되었냐고 묻는 화면 앞에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 균형은
아무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기울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익이 늘어나고 잔고의 숫자가 커지는 걸 보는 재미가 컸죠. 세상에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다니며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였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푸른빛이 순식간에 붉게 번졌습니다. 처음엔 잠깐의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겠지요.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도 주가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내려갔죠. 저는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잔고를 보며 손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야. 조금만 기다리자. 다시 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어느새 1억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냐고요. 저는 대충 피곤하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문가 방송을 보고 커뮤니티 글을 뒤졌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넣으면 회복이 더 빠를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계좌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은 돈을 한꺼번에 옮겨 담으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반드시 회복한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날 그래프는 더 깊게 떨어졌습니다. 붉은색 곡선이 화면 아래로 쭉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새로 고침을 눌러도 숫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녀간 지 오래라 거실은 적막했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손실 금액이 눈앞에서 춤추듯 깜빡였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내 평정심이구나.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이상한 문자 왔던데 혹시 뭐 한 거 아니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예금 만기 알림이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차트를 바라보다가 해가 뜨면 멍한 얼굴로 거실을 걸었습니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얼굴빛은 누렇게 바랬습니다.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마우스 위에 올린 손가락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가 그래프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붉은색 선 하나가 바닥에 붙어 있을 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너진 자존심, 평생 쌓아온 믿음, 그리고 가족에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안정이 함께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화면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오히려 그 냉기가 제정신을 차리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추위가 다시 시작할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아내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TV 소리보다 제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아내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 입 두 입 넘기기가 힘듭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주가 차트의 붉은 곡선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 퇴직금은 어떻게 해놨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놨어. 이자 좀 주는 상품으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말끝에 남은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대화는 줄고 대신 긴 침묵이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였죠. 노트북 화면엔 파랗고 빨간 그래프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금으로 뭐 한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조금 투자했어. 처음엔 잘 됐는데 요즘은 좀 힘들어. 힘들어? 얼마나 힘든데.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절반 이상 잃었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내뱉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불 꺼진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꺼졌는데도 눈앞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떠다녔습니다. 내가 뭘 지키려 했던 걸까? 돈이었을까요?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체면이었을까요?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괜찮아?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붓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그 말에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만 꼭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엔 말 대신 한숨이 늘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는 커튼을 열며 긴 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해도 마음은 겨울 한복판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밥이 식었고 그 식은 밥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이따금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다시 일하면 안 돼?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엔 다시 우리로 돌아와 줘라는 뜻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퇴직한 남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내도 알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거실 불빛 아래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잠든 듯 조용했고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손바닥으로 평생 가족을 먹여 살렸고 마지막엔 그 손으로 그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차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웃는 가족들,
그 웃음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진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스스로 다시 일어서야 해. 집안의 공기가 더 이상 숨 쉴 틈이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말을 아꼈고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시선이 닿는 순간 서로 고개를 돌렸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다른 대륙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잔액 부족, 거래 실패. 짧은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통장엔 이제 10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숫자가 이토록 현실의 무게로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한 행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엔 작은 호기심이었죠. 그러다 욕심이 되고 결국엔 광기로 변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들 집에 다녀올게. 며칠만. 그 말은 곧 당신이랑 좀 떨어져 있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밥숟가락만 들었다가 놓았죠. 그날 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뒤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에 웅웅대는 소리마저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엔 읽음 표시만 남았습니다.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식탁의 두 자리 중 하나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엔 아직도 아내가 쓰던 찻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잔을 손끝으로 쓸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어. 그날 새벽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주가 그래프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숫자를 보는 대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모니터 속 제 표정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눈 밑엔 그림자가 짙었고 입가엔 힘이 없었습니다. 돈은 벌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나를 잃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아 거칠어진 턱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문득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현 씨, 사람은 벌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버는 거래요. 그 말이 그제야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퇴직 후 돈을 불리는 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삶을 다시 배우는 게 진짜 시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이제 다 그만둘게.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시간 줘. 그 한 문장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부엌 바닥에 길게 스며들었죠.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바닥에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닥이 그렇게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 땅이 그곳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모니터를 완전히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남은 미세한 통증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만 흔들리지 말자. 정말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대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 묵은 먼지와 함께 이상하게도 가벼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자국을 따라왔습니다. 한동안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는데 오늘은 그 두려움보다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네를 걷다 보니 오래 다니던 공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제담 너머로 들려오는 기계음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었죠. 그 소리 덕분에 내가 세상에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그 울림이 나 없이도 잘 굴러가는 세상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잠시 담장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마음 한켠이 조용히 저렸습니다. 나는 정말 다 잃은 걸까? 그 물음이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작은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책장 사이를 걷는데 시니어 재무관리라는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손이 갔습니다. 책을 펼치니 첫 장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불리기보다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껏 저는 돈을 크게 만드는 것에만 집착했지, 그 돈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올 때 머릿속이 조금은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 여전히 쓸쓸했지만 그 쓸쓸함 속에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저녁 바람을 들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걸요. 일을 멈춘 게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쉼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퇴직 이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동안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자. 그 아래에 한 줄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지키자.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내가 나에게 손을 내미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동안 신호음만 울렸지만 결국 연결되었습니다. 짧은 침묵 후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정말 미안해. 아내는 잠시 조용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긴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을 끄고 잠을 청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없는 방은 낯설었지만 그 어둠이 따뜻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품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살아보자.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아내는 그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 좀 가져왔어. 그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통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미역국 냄비. 익숙한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 먹자. 이젠 뭐라도 먹어야지. 그 목소리에 담긴 온기가 참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다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욕심이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을 한 숟갈 더 뜨며 나직이 말했죠. 나도 처음엔 화가 났어. 근데 당신이 얼마나 불안했을지도 알겠더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내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주식 같은 거 다시 안 할 거지? 응. 다시는 안 해. 그럼 뭐 할 거야? 그 질문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퇴직 후 그 물음에 답을 해본 적이 없었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겪은 걸 글로 남겨볼까 해. 나처럼 퇴직금 잃는 사람 너무 많잖아. 내 실수라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게 당신다운 거야.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하얀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아닌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제목 퇴직금 1억, 주식으로 굴리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은퇴자 김도연입니다. 글을 쓰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쉬는 감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마다 지난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날들, 그래프에 매달려 울던 새벽, 그리고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느꼈던 죄책감까지 모든 걸 담담히 적었습니다. 글자를 옮길수록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이제는 잃은 이야기가 아니라 배운 이야기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새벽녘 아내가 조용히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자? 이제 끝났어. 다 썼어. 아내는 제 옆으로 와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그만 미안해하자. 이제 우리 다시 살자.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밤새 써내려간 글 위로 햇살이 닿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천천히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돌아온 것 같다. 그리고 조용히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새벽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새로 시작되는 인생의 첫 장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차트를 보던 버릇이 사라졌고 대신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소리,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 그 평범한 순간들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엔 몰랐습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요. 며칠 뒤 제가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기록해 두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의외로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똑같아요. 저도 퇴직금 잃었습니다.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그 글들을 읽는데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겐 그 실패가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퇴직 후 삶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늦잠을 자본 날, 밥상머리에서 배우는 진짜 부자 공부. 그런 글들이 하나둘 모이자 작은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구독자가 늘어가고 댓글도 많아졌습니다. 아저씨 글 보고 힘나요. 저도 이제부터는 지키는 삶으로 살아보려 합니다. 그 말들이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예전엔 늘 어두웠는데 이제는 좀 편해 보여.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사는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 차 향기 속엔 오랜 세월 함께 버텨온 인내와 용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욕심을 내려놓으니 삶이 보이더라였습니다. 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할 마음을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글을 마치고 창문을 열자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붉은 빛이 더 이상 손실의 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새로운 하루가 저물며 내일을 준비하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내일 뭐 할 거야? 도서관 가서 글 좀 정리하려고.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오랜만에 책 좀 읽고 싶네. 그 말이 어쩐지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빛 위로 새싹처럼 작고 고운 희망이 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삶은 오르는 그래프가 아니라 넘어지고 일어서며 그려가는 곡선이라는 걸요. 그날 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한 사람이다. 그 말이 입안에서 천천히 흩어지며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의 햇살이 다시 나를 맞아줄 것을 알았으니까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자 따뜻한 바람이 거실을 스쳤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떨어지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먼지도 나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구나 하고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니어들, 같은 시기 은퇴한 친구들입니다. 처음엔 다들 무겁게 앉아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커피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고 웃습니다. 김 선생, 요즘 얼굴 좋아졌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새삼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내 삶이 내 얼굴에 보이는 것 같아요. 퇴직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돈을 불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들과 흘러가는 시간이 제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루의 끝에 남는 게 돈이 아니라 평온일 때 그게 진짜 부자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요즘 제 블로그에는 새로운 사연들이 쏟아집니다. 선생님 덕분에 주식 접었어요. 퇴직금 다 날리고 후회만 했는데 이제 다시 힘내보려고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내가 잃은 시간들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제겐 가장 큰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내와 함께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내는 시집을 골라 창가에 앉았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글의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직 후 진짜 부자로 사는 법.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돈은 떠나도 사람은 남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하얀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잃는 게 두렵지 않다. 다시 피어날 수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괜찮지? 응. 이제야 진짜 괜찮아졌어. 그럼 우리 내일은 시장 가자. 봄나물 좀 사서 된장찌개 끓이자. 그 말이 이상하게 눈물나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요. 밤이 되자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며 고요히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정말 내 마음이 다시 봄을 맞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우자.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살자.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인생의 봄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 대신 하늘을, 잔고 대신 웃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음과 관계는 다시 얻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언젠가 다시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